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별의별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많다지만 이들의 무서움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잘 알 수가 없지요. 평생 일군 내 가게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던 사람들. 지금도 가끔 그들이 꿈에 나타나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둘인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과 인연 맺길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과 뜻하지 않게 엮여 같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평생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저와 아들이 악독한 여자를 만나 지옥을 경험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었으면 얌전히 가게 넘기고 요양원에나 가세요. 일한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둘째 아들과 함께 김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담그는데 갓김치나 물김치, 오이소박이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요. 김치 담그는 법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엄마는 이름난 종갓집 큰며느리 노릇하느라 갖은 고생은 다 하셨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비법을 모두 익혀 딸인 제게 고스란히 물려주셨죠. 그리고 전 그 조리법을 활용해 김치 전문점을 열었고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제 김치가 잘 나가는 건 조리법이 특별해서기도 하지만 재료를 신선한 국내산으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건 남편이 직접 기른 배추입니다. 시댁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와서 그런지 농부가 유독 많이 나오는 집안이에요. 사실 같이 일하는 둘째 아들도 원래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 했는데 제 일을 도와준다고 도시 생활하던 중에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둘째 아내 되는 작은 며느리는 원래 우리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김치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다며 찾아온 게 첫 만남이었죠. 사장님, 일손 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 좀 직원으로 써주세요.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할 테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작은 며느리는 예쁘장한데다 눈빛도 또렷해서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욕심이 대단했는데 그때는 며느리 속에 시커먼 능구렁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서 그저 좋게만 봤던 거죠. 작은 며느리는 가게 밖에 붙여놓은 직원 구함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자기만큼 일 잘할 사람 찾기 힘들 테니 꼭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면서 김치 담기는커녕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고 했지만 열심히 배울 테니 채용을 해달라고 덧붙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의지가 굳세 보이고 일손이 급해 일을 시켜보기로 했죠.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시키는 일을 야무지게 잘 하긴 했는데 둘째랑 연애 시작하고 나서 좀 흐트러지더니 결혼 후에는 아예 대놓고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며느리의 문제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면 간단하든 힘든 것이든 그냥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일이 힘들다며 툴툴거리고 직원들이나 남편인 제 둘째 아들 녀석에게 일을 떠넘기는 바람에 직원들 보기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할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가게는 성실한 정규직 직원이 몇 명 있어 자리가 잘 잡혀 있었고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와 일손이 부족할 때는 근처에 사는 큰 며느리가 나와서 곧잘 일을 도와줬으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며느리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작은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에게는 오래 묵은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돈댁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돈댁은 바깥 사돈이든 안 사돈이든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 와중에 사돈 양반은 왕년에 도박을 해서 상당한 빚을 안고 있고 안 사돈은 명품을 좋아해서 사치를 좀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도 둘째 아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 직후 작은 며느리가 울면서 고백을 한 덕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와 둘째 아들의 양해를 얻어서 월급 일부를 친정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밝혔고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된 후로는 며느리의 행실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용이라도 하려는 듯 지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능구렁이처럼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배려해주신 덕에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자식 노릇하고 있어요. 친정부모님도 너무 감사하다며 저더러 어머님한테 잘하라면서 늘 잔소리하세요. 작은 며느리는 지각을 하거나 맡은 일을 미루는 등 혼날 만한 짓을 하고 나면 제게 너무 고맙다느니 어머니가 최고라느니 하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며느리의 이런 꼼수가 밉다기보다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우던 사람이라 눈을 반짝거리며 아양을 떠는 막내 며느리의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며느리의 사정을 봐준 건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10분 지각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날은 30분씩 늦게 가게로 출근하는가 하면 시킨 일도 제때 해놓지 않아 여러 번 애를 먹였어요. 심지어 일이 힘들다며 투정하는 횟수마저 잦아졌는데 며느리 투정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지요. 아휴, 이 많은 배추 어느 세월에 다 절인담? 어머니, 우리도 그냥 절인 배추 사다 쓰면 안 돼요? 왜 미련하게 생고생하면서 배추를 다 직접 절이냐고요. 그건 안 된다. 그럼 김치 맛이 뚝 떨어지잖니. 우리 단골들은 다 입맛 까다로워서 김치 맛 변화에 민감한데 절인 배추를 쓰면 되겠니? 며느리의 투정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사에 불평불만인 며느리를 돈까지 줘가면서 일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눈치 빠른 작은 며느리는 금세 태도를 바꿔서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곤 했지만 억지로 쥐어짜듯 꾸며낸 성실함은 며칠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기 일쑤였죠. 작은 며느리는 가게 일에 신물이 난 것은 물론 김치 자체도 지긋지긋해진 듯 했습니다. 심지어 김치 담그는 재료도 꼴 보기 싫어했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배추와 무, 마늘과 쪽파 등 김치 재료들이 배달되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가게에 쌓인 야채들을 보면 인상을 잔뜩 쓰고 짜증 섞인 한숨을 한없이 토해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일하기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가게에 손님이 늘거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것은 두 팔 벌려 반겼어요. 며느리의 본성에 대해서 몰랐던 초반에는 며느리가 입으로는 투덜대도 속으로는 우리 가게에 애정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가 점차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라며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큰 김치찌개집과 계약을 했을 때 뛰듯이 기뻐하는 작은 며느리를 보면서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영악한 수를 계산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한 거죠. 어머님, 이게 웬 횡재예요? 그 김치찜 전문점 전부 합하면 5군데나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한 달 매출이 얼마야? 어머님, 우리 완전 부자 되겠어요. 작은 며느리는 김치찜 집의 주문량을 보고는 새로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말에 수긍을 하고 채용 공고를 내야겠다고 동의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드디어 김치 담그는 일에서 해방이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며느리에게 일을 그만두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고 김치만 담글 순 없잖아요. 저도 이제는 다른 결혼한 여자들처럼 문화센터 다니면서 요가나 꽃꽂이 같은 거 배우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일은 할 만큼 했다며 아주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작은 며느리 때문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친정부모님 빚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가게 안 나오면 돈도 안 줄 거냐고 반문했어요. 며느리의 당돌한 질문에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고 일 안 하면 돈 못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치는 며느리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며느린 자기가 우리 가게에 일한 지 꽤 오래되었고 자기 노동력 덕에 가게가 많이 컸으니 앞으로 집에서 살림만 해도 돈을 받아갈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거만하게 느껴져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한 채 엄숙한 목소리로
우리 가게에서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해본 소리였다면서 투덜대더니 갑자기 두 눈을 반짝하고 제 두 손을 꼭 맞잡고 월급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럼 월급이라도 올려주세요. 네? 가게 잘 나가니까 며느리 월급 올려줄 능력은 충분히 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통 크게 한 100만 원? 100만 원만 올려주세요. 월급 올려달란 것도 황당한데 100만 원이나 더 달라니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생각이 안 나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더 강하게 나가면 100만 원 올려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화장실 급한 사람처럼 절 붙잡고 보채더군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의 손을 내려놓고는 월급 인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옆에 있던 제 남편을 팔꿈치로 쿡쿡 쑤시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부탁하라는 눈치를 주더군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괜히 저를 들쑤시는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신 며느리를 달래주면서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냐고 상냥하게 물었는데 며느리는 제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너는 눈치도 힘도 없냐고 쏘아붙이고는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군요. 이날 작은 며느리는 단단히 삐쳐 퇴근할 때까지 뾰루퉁한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또 제 성질에 더 화가 나서 둘째 아들에게 온종일 화풀이를 했어요. 그걸 본 저는 내일은 또 한참 늦게 나오겠구나 싶어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다음날 둘째 며느리는 예상을 깨지 않고 30분이나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고 느낀 첫 감정은 화가 아니라 경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에 화려한 매니큐어를 칠한 것으로 모자라 10손가락 모두 자잘한 장식들을 붙이고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어때요, 어머님? 예쁘죠? 요새 인기 많은 네일샵 가서 받은 건데 제 옆에 있던 손님도 제가 한 거 예쁘다고 따라하지 뭐예요. 참, 그리고 오늘 늦은 건 내일 봤다 늦은 거 아니고 차가 막혀서 늦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반짝이가 잔뜩 뿌려진 화려한 손톱을 제 얼굴에 대고 흔들며 예쁘지 않냐고 자랑을 했습니다.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연기를 하는 건지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손톱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를 지켜보자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음식에 들어갈지도 모르니 매니큐어는 바르지 말라고 확실하게 주의를 줍니다. 어차피 장갑 끼고 일하니까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신없이 바쁠 때 장갑 벗고 끼다 보면 매니큐어가 벗겨져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해요. 우리 가게 직원들은 다들 책임감이 강해서 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따라줬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알아서 잘 지키겠다며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이런 방침을 싹 무시한 채 10손가락에 금가루, 은가루를 뿌리고 깨알 만한 장식들을 잔뜩 붙이고 나타났으니 저와 직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직원들 보기에 너무 창피해서 며느리에게 얼른 주의를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며느리는 손톱만 문제인 게 아니더군요. 귀에는 치렁치렁한 귀고리까지 꼈는데 작은 조각들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서 조각 하나가 음식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아가, 손톱에 자잘한 걸 잔뜩 붙이고 오면 어떡하니? 음식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하고 온 건 어쩔 수 없으니 장갑부터 끼고 오늘은 장갑 벗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라. 그리고 귀고리도 불안불안하니 얼른 빼고. 저는 며느리에게 장갑 한 켤레와 헤어망을 건네주며 귀고리를 빨리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손에 든 장갑을 멀뚱히 지켜만 볼 뿐 건네받으려는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던 며느리는 마침내 입을 열더니 헤어망 안 쓰고 일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저 어제 간만에 머리도 했는데 오늘 하루만 헤어망 안 쓰면 안 돼요? 비싼 돈 주고 한 머리인데 망가지면 아깝잖아요. 네? 조심조심 일할 테니까 오늘 하루만요. 작은 며느리는 어제 한 머리가 망가지는 게 싫다며
자기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마늘이나 깔 테니 헤어망은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오늘 할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마늘만 까게 할 순 없다며 최대한 다정한 말투로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피우며 오늘 하루만 봐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렸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며 어서 장갑을 끼고 헤어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신경질을 팍 내며 제 손에서 장갑과 헤어망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장갑을 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 장갑을 우악스럽게 끼다가 손톱에 붙은 조각 몇 개가 떨어졌는데 그걸 본 며느리는 잔뜩 울상을 짓더니 제 얼굴을 한번 쓱 보고는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군요. 저는 버릇없이 구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할까 생각했지만 가게 분위기가 이미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할 일이 산더미라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저를 봐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지 일을 하는 내내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어요. 팔을 휘두르면서 소금을 뿌리는 통에 소금이 바닥은 물론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튀었고 직원들은 따가운 소금을 맞아 살짝 화난 표정을 지었죠. 그때 큰 며느리가 나서서 작은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좀 더 부드럽게 일해주면 안 될까? 소금이 사방에 튀어서 다들 불편해하잖아. 그리고 힘든 것 있으면 말로 해. 말 안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잖아. 큰 며느리는 고맙게도 작은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지 않고 다정하면서 엄한 말투를 써서 잘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삐칠 대로 삐쳐서 큰 며느리가 자기를 배려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신경질만 냈어요. 작은 며느리의 못난 행동을 본 큰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지만 꾹 참는 게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구석에 가서 마늘이나 까라고 하고 작은 며느리가 할 일을 대신 떠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으로 어수선했던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한 둘째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은 원래 말수가 적고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몇 번 물어보니 눈물을 찔끔 흘리며 실상을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실은 토요일에 집사람이 저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제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같이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불안하다면서요. 둘째 아들은 마치 제게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미안한 얼굴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손톱을 요란하게 꾸미고 혼이 났던 날 저녁, 며느리는 집에 가자마자 둘째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혼이 나고 있는데 남편은 바보같이 구경만 하냐며 매섭게 비난을 하면서요. 당신은 입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 와이프도 챙길 줄도 몰라? 그러고도 당신이 남자야? 남자냐고. 며느리는 한껏 성질을 부리더니 급기야 남편 노릇 못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며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어머님 밑에서 시중이나 들며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생활을 할 거냐며 남자답게 나서서 김치 전문점 당장 물려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부추겼대요. 저는 둘째 아들이 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백할 게 더 있다고 오물거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며느리의 거부로 두 사람이 부부관계 안 한 지도 한참 됐다고 털어놓더군요. 실은 와이프 입에서 가게 빨리 물려받으라는 말이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언제까지 사장 아들로 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저는 와이프한테 아직 이르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은 전부 무시해서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남자 노릇 못하는 사람은 꼴 보기 싫다며 한 침대에 눕기를 거부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이를 꽉 깨물었어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몹시 아팠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의 일이라 가만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시기는 한참이 지난 것 같아 작은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며느리를 따로 불러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가게는 언젠가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거지만 아들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저도 아직 일을 해야 하니 좀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며느리가 분노하는 악마 같은 얼굴을 하더니 자기를 가게 물려받고 싶어서 환장한 여자로 보냐며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제가 무슨 가게 빼앗아오라고 남편 괴롭히고 조종하려는 여자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그런 여자냐고요, 네? 며느리는 잔뜩 흥분해서 침까지 튀겨가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며 날뛰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차분하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나 진정하고 정신 차리라며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며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며느리는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냐며 고함을 빽 지르더니 핸드백을 획 집어들고 등을 돌려 나가버리더군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작은 며느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길래 출근하려는 줄 알았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이미 며느리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한 상태였지만 퇴근 시간까지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죠.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된 건 그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화보다는 걱정이 앞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며느리는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아파서 병원 갔다는 말만 뱉더니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며느리는 무단 결근을 한 다음 날 아침마저도 2시간이나 늦게 가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늦는지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고서요. 왜 늦었냐고 묻자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거만한 표정을 짓더니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며 퉁명스럽게 뱉더군요. 요새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들렸다 왔어요. 왜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작은 며느리는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듯 아주 뻔뻔하게 자기 얼굴을 제 앞에 바싹 들이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몸에서 약하지만 마사지 오일 향이 풍기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들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어디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온 게 분명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지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늦게 오는 건 아주 양반인 축에 속했어요. 1시간, 2시간, 심지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날도 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말투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툭 뱉었는데 심지어 어떤 날은 제 말을 무시하기까지 했지요. 작은 며느리의 지각이 심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며느리에게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행태를 그대로 뒀다간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는커녕 몸 아픈 사람 배려도 못 해주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 좀 다니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세요? 저요,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작은 며느리는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장인 제게 버릇없이 대들더니 자기 가방을 챙겨들고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며느리가 떠난 가게는 분위기가 썰렁해질 대로 썰렁해져서 직원들이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은 큰며느리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일부러 밝고 큰 목소리를 내어 직원들에게 빨리 일하자며 활기를 불어넣어줬죠. 자자, 이제 다들 일합시다. 오늘은 한 명이 부족하지만 제가 2배로 일하면 되니까 일 많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들 오늘도 힘내서 일해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쏘실 거예요. 큰며느리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전 큰며느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밝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오늘 점심은 탕수육 크게 쏘겠다고 말을 했어요. 탕수육이라는 말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더니 2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며느리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가 받은 게 더 많다며 겸손하고 예쁘게 말을 해주었죠. 큰며느리의 따뜻한 말 덕분이었는지 그날 밤은 오랜만에 작은 며느리 걱정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게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코앞에 둔 시각 작은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사돈 어른 나 좀 보자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전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싶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돈댁을 멀뚱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깥 사돈 양반이 제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한 딸 시집 보내놨더니 시집살이를 시킵니까?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며느리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실컷 부려먹고 내쫓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작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도 내쫓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머, 사돈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연기를 참 잘하시네. 그럼 우리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사돈어른한테 억울하게 혼나고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돈 부부는 저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사돈댁에게 직원들도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사돈댁은 왜 자기들이 끌려 나가야 하냐며 자기들은 당당하니 가게에서 할 이야기 다 할 거라며 버텼어요. 그러면서 사돈 부부는 뒤에 서 있던 자기 아들을 힐끗 보더니 너도 한마디 하라면서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사돈댁 아들은 자기 누나가 저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 책임을 물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돈댁 아들이 무서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댁 아들은 인상을 팍 구기면서 고소당하고 싶냐며 경고를 하더니 좋게 넘어가고 싶으면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가게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시나요? 어디 큰 코 한번 다쳐봐야겠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으면 현명하게 처신할 줄 아셔야죠. 사돈댁 아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건달 같은 말투로 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만 보던 큰 며느리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현명한 처신은 그쪽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업 방해죄로 경찰서 끌려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사돈 부부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움찔하더니 막말이 섞인 한숨을 내뱉더니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돈댁 아들은 바로 나가지 않고 한참을 서성이며 저와 큰 며느리를 노려봤는데 큰 며느리가 한 차례 강하게 경고를 하자 그제서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어요. 사돈댁 아들은 큰 며느리를 째려보며 보란듯이 피식하고 비웃음을 날리더니 바닥에 더러운 가래침을 퇴하고 뱉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이제 작은 며느리와 일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사돈댁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 가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이 시기에 이혼을 시켜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 가족을 감싸며 화를 버럭 냈거든요.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뭔데 왜 제 부모님이랑 동생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어머님은 불리해져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산다는 거 몰라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등살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며 가게도 그만두고 제 아들의 와이프 노릇도 그만두겠다며 선언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가 왜 어머님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야 되냐며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아들에게는 자기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며칠이나 저와 아들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되었을 때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간섭 많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 하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례함이 가득한 며느리의 발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겨우 참고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당돌하게도 어머님이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한테 휘둘리며 살아야겠냐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저더러 폭군짓은 그만두고 가게도 그만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하고 결혼 생활 유지할 거 아니냐며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실수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놓고 비웃음을 날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며칠 후 저는 심한 몸살 기운으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몸살이 심한지 이틀을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 결국 큰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작은 며느리에게 제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입원한 지 3일차 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는 안부를 묻지도 않고 바로 가게 경영권을 넘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 보세요. 나이 든 양반이 욕심내서 가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병 얻기 전에 가게는 저희 남편한테 주시고 그만 은퇴하세요. 뭐라고? 사과를 내도 모자랄 판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나이 든 양반? 작은 며느리는 상처가 되는 말을 마구 뱉으며 약해져 있는 제 몸과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제 건강 따위는 며느리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 듯 했어요. 잘 나가는 가게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손에 넣고 말겠다는 욕심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며느리는 대놓고 자기는 더 이상 제 가게에서 시중될 생각이 없으며 허드렛 일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사장 와이프 타이틀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오만 방자함에 치가 떨렸지만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고 가게는 어디까지나 내 자산이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충고했지요. 그로부터 한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색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들은 아무 말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겨우 진정을 하고 내막을 알려주었죠.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가 있는 친정을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고 간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그런 아들을 문전박대할 뿐 아니라 참기 힘든 모욕과 막말까지 날렸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며느리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어제는 사돈댁 아파트 주차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겨우 며느리를 보긴 했는데 아들은 자기 와이프가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려한 화장에 옷차림을 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주차장으로 값비싼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더니 며느리를 태우고는 쌩안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순간 아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차를 따라갔는데 차가 한참을 달리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 호텔에 서더래요. 호텔에 도착한 순간 아들은 불안한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그리고 외제차에서 내린 며느리가 운전석에 있던 남자에게 착 달라붙어서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걸 보자 눈앞이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더군요. 아들은 이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콸콸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두 사람은 호텔방으로 가지는 않고 레스토랑에서 저녁만 먹고 헤어졌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서 속상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들은 제게 아무래도 며느리와는 이혼해야 할 것 같다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내와 대적할 자신이 없다며 저에게 며느리 이야기 좀 해보라며 부탁을 했지요. 며칠 후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가게에 관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에 전화하면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와 아들의 전화라면 그저 무시하던 며느리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가게 내주려는가 보다 싶었는지 냉큼 전화를 받더군요. 하지만 전 며느리에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 먹은 남자가 누구냐며 돌직구부터 날렸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보려는 의도였지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새된 소리를 빽 지르며 자기 미행한 거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막장 시어머니의 끝을 보여주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거예요? 어머님,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고소하면 어머님 바로 감옥행이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아들 사랑이 지나쳐서 반사회적인 행동까지 하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 그이고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당장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가게에서도 그만 물러나라고 쏘아댔어요. 저는 며느리가 뭐라 하든 말든 할 말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며느리 말은 무시하고 둘째 아들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고 전 그럼 이혼할 생각이냐고 반문을 했지요.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남자 계속 참고 살 거냐는 말이죠? 저는요, 직원 노릇만 하는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장시켜줄 거 아니면 저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지도 마시라고요. 며느리는 아들과의 불화를 제 탓으로 돌리며 제가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가리켜 어리숙하고 착하기만 해서 자기 취향이 아닌데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장래성 하나 보고 결혼해 준 거라며 말이죠. 저는 며느리에게 증여는 며느리나 아들 의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장인 제가 결정할 문제이며 제가 아직 일할 힘과 능력이 있으니 증여는 일러도 한참 이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이제 힘도 딸려서 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며느리는 오만하게 웃으며 저에게 현실 자각이 그렇게 안 되냐며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더러 자기가 한 말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죠. 통화가 끝난 뒤 머릿속에는 단 2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며느리가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것이 확실하니 이혼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당장 흥신소에 연락해 며느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죄다 캐내야겠다는 것이었죠. 굳게 마음을 먹긴 했지만 막상 흥신소에 연락을 할 때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느라 꽤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민망할 정도로 전화를 받은 흥신소 직원은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하더군요. 제가 힘겹게 털어놓은 사연에도 별것 아니라는 듯 금방 알아봐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만 하면서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건 5일 뒤였습니다. 직원은 생각보다 실상이 금방 밝혀져서 처음에 약속한 일주일보다 더 빨리 일이 끝났다고 했죠. 사모님, 그거 알아보니까 둘이 사귀는 사이인 건 맞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남녀 사이에 모시기 한 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무슨 선본 사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애 딸린 이혼남이고.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선을 봤다고요? 흥신소 직원은 며느리와 있던 남자가 정식적인 선을 봐서 만난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펄쩍 뛰었지만 직원은 아주 침착하게 상대방은 제 며느리를 이혼녀로 알고 선을 본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남자가 꽤 잘 나가는 사업가라 제법 알려진 사람인데 돈을 더 주면 남자의 사무실이나 휴대폰 번호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직원에게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둘째 아들에게 모든 내막을 전달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전달해준 내용을 전부 그대로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괴로운 표정을 하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저 아내랑 이혼하겠습니다. 아내 옆에 있으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마음 착한 아들은 제가 자기의 이혼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라며 오히려 저를 먼저 챙기려고 들더군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겨우겨우 막아가며 제 2손을 꼭 붙잡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질 듯 했습니다. 전 아들을 봐서라도 강해져야겠다 싶어 이혼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이 치러야 할 죗값을 단단히 치르고
위자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말이에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해 며느리 맞선 상대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뒤 아들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 부를 등기로 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등기를 받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그 남자에게 털어놓았어요.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괴로운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을 다 마치자 제 며느리를 이혼녀로 알고 소개를 받았고 본인도 이혼했다고 말하길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아예 선을 볼 생각도 안 했겠죠. 아 참,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합니까? 제 얼굴에 대고 자기도 이혼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와 정식으로 교제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둘 사이에 그렇고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당신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결백을 증명하고 고소를 피하고 싶으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제 아들 편에 서서 증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말이죠. 남자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고 알겠다고 했지요. 저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남자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말도 헤어지자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잠수 타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남자의 약속을 받은 후 전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작성해 며느리에게 보냈어요. 소장을 받은 며느리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콧방귀를 날렸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제 아들뿐인 줄 아냐며 자기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라는 말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몰래 제 아들을 찾아가 다시 잘해보자며 울고 불며 빌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며느리 맞선 상대였던 사업가가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을 한 거였죠. 며느리는 위기에 처하자 바보라며 무시하던 제 아들을 찾아가 가짜 눈물을 짜내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믿는 거 아니지? 나는 당신 보고 무능력한 바보라고 한 적 전혀 없어. 그거 다 어머님이 꾸며낸 말이야. 나랑 당신 이혼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를 보곤 전에 없는 깊은 분노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또 나타날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들의 경고에도 며느리는 아들의 집을 수시로 찾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며느리는 심지어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끌고 아들 집 앞에 기다리곤 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말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경찰한테 질질 끌려 경찰차 타고 집에 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그들은 제 가게에도 찾아와 자기 딸을 받아달라고 싹싹 빌다가 태도를 싹 바꿔서 그러고 잘 사는지 보겠다며 적반하장으로 경고를 했지만 큰며느리가 나와 소금을 뿌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을 하자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 식구들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비굴하게 우리의 용서를 구하다가 씨알도 안 먹히자 성질이 나서 욕설을 해대곤 했는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며느리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릴 정도였어요. 그걸 보니 변호사도 참 못할 짓이다 싶었죠. 이혼 소송은 생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살림이 궁색한 며느리네 친정 부모님들이 어차피 질 게 뻔한 소송 질질 끌어봤자 변호사비만 더 나가겠다는 판단을 드디어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요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인 아파트를 부랴부랴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아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2달 정도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더니 논이랑 밭을 보면서 힐링을 했다고 했지요. 어머니, 전 아무래도 밭에서 농사지을 팔자인가 봐요. 여행 다니면서도 틈틈이 밭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행으로 농사의 매력을 깨달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 옆에서 한창 배추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그런지 맘고생하느라 홀쭉해졌던 볼도 통통해지고 얼굴도 건강하게 잘 그을려서 보기가 좋아요. 가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가도 웃는 게 편하지 않은지 금세 표정을 풀고 입을 다물어버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아들도 본래의 밝은 웃음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도 이거 하나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웃을 날이 온다는 거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가족들 잘 챙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힘내서 매일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